타임슬립 호텔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식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접시는 하늘 위에 차려지고 고객님은 같은 자리에 앉은 채 4번의 시대를 건너게 됩니다. 한때 비행은 극소수만 누리던 호화로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을 태우게 되면서 하늘 위의 식사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죠. 오늘 밤 그 식탁의 변화를 직접 맛보시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비행기 좌석에 깊이 기대어 있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눈을 뜹니다. 창밖에 파도가 있습니다. 저 아래가 아니라 바로 눈높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기체가 배처럼 흔들리고 창유리에 물방울이 튑니다. 잠깐, 비행기가 물에 떠 있다고? 가라앉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탑승하고 계신 기체는 활주로 대신 바다 위를 날아오르고 내려앉는 비행정이니까요. 여긴 객실이라기보다 응접실에 가깝습니다. 천으로 마감된 벽, 푹신한 소파, 두꺼운 카펫. 주변 승객들은 하나같이 잘 차려입은 채 마치 호텔 라운지에 앉은 것처럼 태연하게 신문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때 엔진 4개가 차례로 깨어납니다. 기체가 물살을 가르며 속도를 올리고 창밖으로 하얀 물보라가 솟구칩니다. 동체 아래로 둔탁한 진동이 몇 차례 이어지다가 문득 흔들림이 멎습니다. 물소리는 사라지고 프로펠러의 울림만 남습니다. 활주로도 없이 이 비행기는 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얼마 뒤 흰 재킷을 차려입은 남성 승무원 스튜어드가 다가와 정중히 허리를 숙입니다. 저녁 준비가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라간 곳은 진짜 식당입니다. 흰 리넨이 깔린 테이블 위에는 크리스털 잔과 은식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리는 모두 14석입니다. 첫 접시가 놓입니다. 그릇 바닥이 비칠 만큼 맑은 콘소메 수프, 이어서 구운 양갈비와 파슬리 감자, 껍질콩, 차가운 도시락이 아닙니다. 기내의 작은 갤리에서 스튜어드들이 음식을 데우고 마무리해 정찬으로 차려내는 중입니다. 와인잔을 들어 올립니다. 창밖으로 노을에 물든 구름이 흐르고 테이블 아래로 프로펠러의 낮은 진동이 전해집니다. 하늘 위라는 사실만 빼면 고급 호텔의 식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오니 풍경이 달라져 있습니다. 낮에 승객들이 마주 앉아있던 소파와 좌석은 위아래 침상으로 바뀌고 침대마다 작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스튜어드가 별도로 마련된 탈의실을 가리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챙겨온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눕습니다. 시트에서 풀 먹인 냄새가 나고 프로펠러 소리가 자장가처럼 깔립니다. 창밖에는 바다도 선로도 없이 달빛을 받은 구름만 흐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곳은 크루즈 선도, 열차도 아닌 대서양 상공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지금 탄 비행기는 페남의 보잉 314 클리퍼입니다. 단 12대만 만들어진 초대형 비행정이죠. 바다에서 뜨고 내린 이유는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이 거구를 받아줄 긴 활주로가 당시엔 세상에 거의 없었거든요. 기내에는 14석짜리 전용 식당이 있었고 밤이면 좌석이 커튼 달린 침대로 바뀌었습니다. 신혼부부용 스위트룸까지 있었죠. 하지만 이 하늘 위의 호텔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1939년 기준 675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1만 5천 달러가 넘는 표를 살 수 있는 극소수만의 여행이었죠. 하지만 대양을 오가던 여객 비행정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클리퍼들은 민간 승객 대신 군인과 물자를 나르는 수송 임무에 투입됐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세계 곳곳에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활주로가 깔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하늘은 이 활주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더 빠르고 경제적인 육상 여객기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눈을 뜹니다. 침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곧게 선 좌석에 앉아 있고 몸에는 이불 대신 정장이 입혀져 있습니다.
창문은 작아졌고 등 뒤에서는 프로펠러 대신 날카로운 제트 엔진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좌석에서 깼네. 승객들은 하나같이 격식을 갖췄습니다. 정장에 넥타이, 드레스에 모자와 장갑까지. 비행기를 타러 온 건지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당신은 자리를 벗어나 객실 앞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칸막이 너머에는 작은 1등석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객들은 낮은 소파에 둘러앉아 칵테일을 마시고 승무원이 잠마다 얼음을 채워줍니다. 다만 대화는 그다지 우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앉은 사람끼리도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여야 하거든요. 드레스를 입은 부인이 "네? 뭐라고요?" 를 3번째 반복합니다. 그때 카트 바퀴 소리에 객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립니다. 카트를 미는 승무원은 배우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은색 덮개가 열리자 통째로 구운 로스트 비프가 나타나고 승무원이 당신 자리 옆에서 고기를 썰어 담아줍니다. 우와, 맛있겠다. 당신은 내심 무척 설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고 점잖은 체하며 조심스레 한 입 떠먹습니다. 어라? 간을 안 했나? 맞은편 승객이 말없이 소금통을 집어 여러 번 흔듭니다. 곧 옆자리에서도 소금통이 건너갑니다. 보기에는 완벽한데 맛은 이상하게 밍밍하네. 결국 몇 입만 먹은 채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곧 식탁보와 은식기가 차례로 거칩니다. 승무원이 커피와 작은 브랜디잔을 내려놓고 갑니다. 당신은 좌석을 뒤로 젖힌 뒤 신문을 펼칩니다. 첫 번째 기사를 절반쯤 읽었을 때 같은 문장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객실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잔 속 얼음이 천천히 녹는 동안 손에 들린 신문도 조금씩 아래로 내려갑니다. 방금 당신이 있던 곳은 1960년대 제트 여객기의 1등석입니다. 1958년 보잉 707이 정기 운항을 시작하면서 대서양을 건너는 시간은 크게 줄었고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승객은 늘어났습니다. 기내식도 지상의 대형 조리시설에서 미리 만들어 싣고 기내 오븐에서 몇 분 만에 데워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일부 1등석에는 라운지가 남아 있었고 승객의 자리 옆에서 로스트 비프를 직접 썰어주는 호화 서비스도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승객을 더 빨리 나르면서도 1등석만큼은 여전히 하늘 위의 고급 식당처럼 보이려 했던 겁니다. 보기에는 완벽했던 로스트 비프가 유난히 밋밋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낮은 기압과 건조한 객실에서는 짠맛과 단맛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비행정에서는 적은 승객에게 음식을 코스별로 내며 갤리에서 마무리할 여유가 있었지만 제트 시대에는 미리 조리한 식사를 많은 승객에게 빠르게 데워 제공해야 했습니다. 둔해진 미각에 제가열의 한계까지 겹치며 음식의 맛은 더 흐려지기 쉬웠죠. 당시 승무원은 서비스 직원인 동시에 항공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항공사가 젊고 미혼인 여성만 채용해 나이와 외모를 엄격하게 관리했고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게 하기도 했습니다. 눈을 뜹니다. 좌석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습니다. 무릎이 앞좌석에 닿을 듯하고 양옆도 빽빽합니다. 좁다. 비행기는 커졌는데 자리는 좁아졌어. 승객들의 차림새도 달라졌습니다. 넥타이 대신 단추를 푼 셔츠, 청바지에 큼직한 선글라스, 모자와 장갑의 시대는 지나가 있습니다. 대신 담배 연기만은 그대로라 팔걸이마다 잿더리가 붙어 있습니다. 객실 앞쪽의 커튼이 잠시 들립니다. 넓은 좌석과 흰 테이블보, 잔을 기울이는 승객들이 언뜻 보입니다. 그 안쪽에는 위층으로 이어지는 나성 계단도 있습니다. 곧 커튼이 닫히고 따뜻한 고기와 소스 냄새만 이코노미석까지 흘러옵니다. 계단 위쪽에서는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곧 카트 바퀴 소리가 들리고 당신은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드디어 이번엔 뭘 썰어주려나? 승무원이 내려놓은 것은 플라스틱 트레이 하나. 카트는 멈추지도 않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트레이 위에는 고기와 채소가 담긴 따뜻한 접시, 작은 빵과 샐러드, 디저트가 빈틈없이 놓여 있습니다. 어제의 카빙 서비스를 떠올리면 어딘가 도시락 같은 저녁이지만 맛은 훨씬 낫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커튼 쪽을 흘끗 보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저쪽은 디저트까지 2시간짜리 코스래요. 뭐 우린 표가 쌌으니까. 그래도 밥은 나오잖아요. 요즘 어디는 땅콩 한 봉지 주고 끝이래요. 땅콩이라도 주는 시절이었네. 커튼 너머의 고기 냄새를 반찬 삼아 은박 도시락을 비우고 나니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1970년 취향한 보잉 747은 기존 707보다 2배 넘는 승객을 태우는 전보제트였습니다. 좌석당 요금이 떨어지며 하늘의 문턱도 낮아져 1955년부터 1972년 사이 항공 승객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자 하늘 위의 식탁은 갈라집니다. 이코노미에는 표준 트레이가 정착해 수백 명 배식이 30분 만에 끝났고 1등석에서는 2시간짜리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1973년 프랑스 항공사 UTA의 셰프 레몽 올리베르는 낮은 기압과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음식이 밋밋하지 않도록 소금과 설탕, 크림의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1960년대에 그 싱거움이 과학으로 해결된 겁니다. 한편 1971년 운항을 시작한 사우스웨스트처럼 정찬 대신 땅콩 같은 간식만 주고 운임을 낮추는 항공사도 등장했고 70년대 후반에는 1등석과 이코노미 사이를 노린 비즈니스 클래스가 여러 항공사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뜹니다. 눈앞에서 뭐가 빛나고 있습니다. 앞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작은 화면입니다. 팔걸이의 잿더리에는 금연 표시가 붙었고 그 옆에 이어폰 단자가 생겨 있습니다. 매캐하던 담배 냄새가 사라졌고 엔진 소리도 조용해져 이제는 소리치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의 승객들은 다들 각자의 화면 속에 들어가 있어서 객실은 붐비는데도 어딘가 조용합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묻습니다. 식사는 치킨으로 하시겠어요? 비프로 하시겠어요? 둘 다 안 땡기는데... 치킨으로 주세요. 트레이가 놓입니다. 은박 덮개 아래 김이 오르는 치킨구이, 아래엔 토마토 소스 파스타가 조금 깔려있고 접시 위엔 작은 빵과 요거트,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안에 멜론 한두 조각, 그리고 트레이 구석에 납작한 쿠키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이어폰을 꽂은 채 영화에 빠져듭니다. 문득 포크를 다시 들었을 때 음식은 이미 식어 있습니다. 방금까지 뜨거웠던 것 같은데? 맛은 그럭저럭이라 생각했지만 칸칸이 담긴 것들을 비우다 보니 어느새 트레이가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쿠키를 뜯어 커피에 적셔 한 입, 계피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이 작은 쿠키가 오늘 식사에서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1991년 버진 애틀랜틱은 대형 항공기의 모든 등급의 좌석에 개인 화면을 달고 6개 채널 가운데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객실 앞 공용 스크린으로 같은 영화를 함께 봤지만 이제 승객들은 각자의 화면을 바라보며 트레이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내식은 비행의 중심 행사에서 영화를 보며 먹는 한 끼로 조금씩 자리를 옮겨갔죠. 항공사들은 익숙한 지상 브랜드를 기내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1999년 스위스 여행사 호텔 플란과 크로스에어, 맥도날드가 함께 띄운 맥플레이는 객실의 161개 좌석까지 붉은색으로 꾸미고 햄버거와 치킨 너겟, 밀크쉐이크를 제공했습니다. 감자튀김은 기내에서 직접 튀길 수 없어 메뉴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구석의 작은 간식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델타항공은 1986년부터 커피와 함께 벨기에의 비스코프 쿠키를 나눠줬습니다. 미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쿠키라 승객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1990년대에는 항공편에서 맛본 쿠키를 따로 주문할 수 있는 우편 판매까지 생겼습니다. 2시간짜리 만찬은 사라졌지만 납작한 쿠키 한 봉지는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객실 조명이 꺼지고 창밖은 밤입니다. 당신은 같은 자리에 앉은 채 4번의 저녁을 지나왔습니다.
침대와 식당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에 속도와 더 많은 좌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수백 명이 각자의 화면 앞에서 각자의 저녁을 먹습니다. 1939년의 그 식당에는 14자리뿐이었는데 말이죠. 당신이라면 어느 시대의 하늘에서 저녁을 드시겠습니까? 우아하지만 바다 위를 느리게 날아야 했던 1939년의 비행식당. 자리 옆에서 고기를 썰어주던 화려한 1960년대. 자유로운 분위기에 70년대의 전보제트. 아니면 개인 화면을 보며 햄버거를 먹던 90년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타임슬립 호텔 레스토랑 오늘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타임슬립 레스토랑은 다양한 시대의 멋진 음식들을 준비해놓고 투숙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